이지혜의 시네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참 여름을 지나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극장가는 좀 예전에 비해서는 네. 흥행이 있는 편이죠. 대작들도 많고 네. 하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다 회복을 했고 진짜요? 95% 정도 이제 관객 수를 회복을 했고 네. 특히 최근에는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나 오디세이 같은 네. 여름 블록버스터들이 이제 잇따라 개봉하면서 극장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네. 특히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맥스 성지에 이제 웃돈까지 붙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지금 너무 웬일입니까? 힘듭니다. 네. 아니 게다가 네.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어떤 그 즐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영화를 보고 나면 좋은 책을 읽고 나서도 그렇지만 막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SNS를 보면 다들 논문 쓰고 계세요, 지금. 요즘에 이제 관객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죠. 이제 영화를 그냥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 그리고 영화를 한번 보시잖아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이 영화를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내가 꼭꼭 씹어서 내 언어로 다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데 그렇군요. 이게 되는 영화와 안 되는 영화가 바로 이제 흥행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흥행 중심에 있는 게 오디세이인 그렇죠. 것이고요. 네. 자, 그것 말고도 신작이 또 있으니 이번 주 신작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큰 영화들이 포진해 있으면 비슷한 수준의 영화들은 이제 개봉을 이제 안 하고 시기를 좀 미루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영화들은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개봉을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 굉장한 고뇌가 느껴지는 제목이죠. 그러네요. 네, 일본의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후지노 도모아키 감독의 이 본인의 가족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예요. 그 후지노 도모아키 감독의 누나는 24살에 굉장히 촉망받는 의대생이고요. 똑똑한 그런 누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 가족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거죠. 부모님이 의사예요, 또. 두 분 다? 네. 근데 이 조현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지만, 그 당시 이제 일본 사회의 이제 분위기라고 하면 90년대, 80년대, 요때는 굉장히 터부시하는 질병이었죠. 그래서 이 누나를 병원에 입원시킨다던가, 통원 치료를 시킨다거나 하지 않고, 이제 집안에서 돌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집 밖으로 못 나가게 가둬두는 거죠. 그래서 20여 년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20여 년이요? 네, 20여 년을. 이 24이었던 누나가 49이 될 때까지 이렇게 지내는 그 상황들을 이 남동생인 감독이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카메라로 기록을 해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영화로 세상에 내보인 것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뭔가 너무 막막하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맞아요. 이게 제목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이야기는 뭔가 후회의 마음이 담긴 거겠죠? 이 감독이 실제로 자기 가족사에 관한 다큐니까? 후회도 있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했을까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감독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누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해서 강제 입원을 시켰어야 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누나를 데리고 나갔어야 됐을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가능을 한 거죠. 근데 이때의 상황을 아셔야 되는 게 1980년대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법이 있었어요. 이런 정신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집에서 이제 보호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료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아직 다 발달하지 못했고 거기에 더해서 일본 사회도 그렇고 아마 그 당시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 정신병에 대한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거기다가 의사 부모님, 의사 딸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겠어요.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어라는 아마 인식이 팽배하게 깔려 있었을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으로 주변에서 이제 보호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 건데, 이 남동생도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죠. 남동생이 이제 처음 누나가 아팠을 때는 어렸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는 순간에 처음으로 기록을 남기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녹음기로 이제 가족들의 대화 같은 것을 녹음하는데 그것을 듣는 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걸 정말 지근거리에서 보호하는 가족, 돌봄 노동을 하는 그 가족의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생생하게 날것의 언어로 들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관객은 같이 고민하는 되는 거죠. 제목처럼. 나 또한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당연히 이제 남동생이 성인이 되고 그것을 녹음기나 카메라 안에서 이게 뷰파인더로 봤을 때 조금 객관화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네. 아 이거는 누나를 가정 내에서 우리 가족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금과 다름없다라는 걸 분명히 느꼈을 그쵸. 텐데 그렇다면 네. 그 순간 자신이라도 네. 손을 잡고 끌고 나와서 병원을 갔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러니까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그렇죠. 들잖아요. 제3자로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당사자로서는 이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계속 당사자로서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도 같이 네,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영화를 그럼 추천하시는 네. 이유는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걸 질문하기 위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답을 내리는 영화는 아니고 계속 나로 하여금 질문하고 그 질문으로 시작해서 고민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영화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이 카메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착취적인 시선을 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상업이든 이런 다큐멘터리이든 담는 인물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감독이 선의로 시작한 이 기록이 이 영화로 우리에게 공개되었을 때 이 카메라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지 다큐멘터리 역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면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없는 고민들을 해보는 것도 네. 우리의 생각의 근육을 많이 키워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후지노 도모아키 감독의 자신의 가족사를 실제 가족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어떻게 해야 했을까 신작 첫 번째 영화였고요. 두 번째 작품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작품은 우리나라 독립영화인데요. 빈집의 연인들이라는 작품이에요. 되게 낭만적이죠. 약간 프랑스 영화 그죠? 제목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네. 영화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는 이유가 뭘까요? 영화는 이제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을 향해 가는 두 남녀가 주인공인데요. 빈집털이범이 어느 날 팔복인데 이 네. 팔복이 은자라는 노년의 여성의 집을 이제 털다가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호되게 당하고 이제 잡히는 건가? 저 둘이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건가 하는데 어느덧 이 둘 사이에 유대가 생겨요. 그 빈집의 연인이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네. 함께 이제 시골의 빈집을 털러 다닌 일종의 로드무비 를 형성하게 됩니다. 네. 은자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사는데 술이 없으면 잠을 못 들어요. 굉장히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외롭고 네. 마을 사람들과도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아요. 까칠한 성격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빈집털이범 팔복과 함께 막 빈집을 털러 돌아다니면서 너무 즐거워해요. 네.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다라면서 막 도망치거나 들킬까봐 조마조마만 할 때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다시 심장이 팔딱거리다니 라면서 감동해요. 네. 그러면서 이 팔복과 함께 이제 빈집을 터는데 아주 조금만 티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금만 이제 털면서 이 둘이 이제 유랑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 설렘도 싹 트고 사랑도 싹 트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둘이 해피엔딩을 맞이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차갑다라는 것을. 네, 네. 그래서 이 독특한 연인들을 좀 지켜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노년의 일탈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쵸. 새로운 그 열정? 삶의 열정? 일탈. 일탈은 반드시 열정을 수반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 일탈과 또 로맨스도 있는 로드무비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두 사람이 좀 되게 흥미로운 것은 네. 그 빈집털이범 팔보기가 아주 작은 금액만 훔치기도 함과 동시에 네. 반드시 훔치게 되는 것이 가족 사진을 훔친다는 점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본인만의 어떤 독특한 철학이 있는 좀도둑이에요. 돈은 아주 조금만 훔치고 가족 사진을 꼭 가지고 나오는데 네. 가족 사진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적 같아. 나에게 행복을 좀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좀 슬프네요. 아마 본인도 이런 가족 사진을 찍었던 과거가 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그 과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구나를 이제 이런 설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네. 자, 이 은자와 네. 네, 팔보기 이 빈집의 연인들이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는 자,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영화 추천해 주시는 이유는요? 그 최근에 사람과 곡이라는 영화에서 노년의 이제 여성과 남성들이 함께 무전취식을 하러 다니면서 외로움도 다독이고 삶의 의지를 다시 찾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비슷해요. 여기서는 이제 함께 빈집을 털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노년에 우리가 노인들은 욕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육체만 노화했을 뿐인 이 어떻게 보면 보니 앤 클라이드의 연인과도 같은 이 두 사람을 지켜보다 보면 관계라는 것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지를 좀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두 편의 신작 소개 들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번 주 영화 만나볼 텐데 꽤 오래전 영화 갖고 오셨나요? 네. 제가 골라온 영화는요. 1991년도에 개봉했던 폭풍 속으로라는 영화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 나름의 여름 특집 영화 추천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폭풍 속으로 이제는 들어가야죠. 네, 절정이니까. 지난주에 이제 신작을 했지만 네. 이제 여름하면 바다잖아요. 바다하면 바로 이제 폭풍 속으로라는 영화가 저는 바로 떠오르는데요. 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최초의 여성 감독 캐서린 비글로우가 감독을 했고요. 아주 멋진 네, 감독이죠. 너무 멋있죠. 예. 그리고 이 당시에 남편이었던 제임스 카메론이 제작을 했던 영화예요. 근데 제작자와 감독 사이는 좋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늘 네. 싸우는 관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세상에 내어놓고 이거 이듬해에 이제 이혼을 하게 돼요. 어머머머.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구나. 아니, 근데 이 작품은 흥행하지 않았습니까? 영화는 굉장히 성공했죠. 근데 왜 이혼까지 갔을까요? 아마 제작자와 감독으로서 굉장히 많은 네, 언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감독이 이렇게 캐서린 비글로우라고 굉장히 뭐 제로 다크 서티, 뭐 허트로커, 네. 뭐 이런 액션과 전쟁 장르를 굉장히 잘 만드는 그런 네. 감독을 많이 기억하실 텐데 이게 소리가 어떻게 되죠? 네. 일단 신입 FBI 요원 조니가 주인공이에요. 이 조니는 은행 강도단을 잡기 위해서 잠입 수사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잠입해야 되는 대상이 이제 서퍼 집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서퍼들이 은행을 턴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퍼 집단으로 들어갔는데 이 신입 FBI 요원 조니는 막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FBI라는 곳에 들어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인데 이 사람이 그런 이제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처음에 그걸 이제 좀 눈여겨보게 되고요. 네. 이 서퍼 집단에 지도자급 리더격인 인물이 있어요. 바로 보디라는 인물인데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고 네. 약간 파도 타는 도사 같은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니 같이 이제 공부만 하던 그런 이제 사무실에만 있던 범생이 친구는 네. 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이 서퍼의 세계에 빠르게 휩쓸려 버리는데요. 네. 과연 이 신입 요원 조니가 자신의 본분을 놓치지 않고 은행 강도단을 소탕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을 품고 보게 됩니다. 네. 이거 봤는데 잊어버렸어요. 스토리 다 잊어버려서 결말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다시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 네. 배우들이 굉장합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이제 접하게 된 게 키아누 리브스를 너무 좋아해서이거든요. 그렇죠. 이 신입 FBI 요원이 키아누 리브스고요. 아. 서퍼인데 도사 같기도 하고 요가 구루 같기도 한 이 신비로운 인물은 패트릭 스웨이지가 어머, 사랑과 영혼의 우리 패트릭 스웨이지요? 이 두 남자 배우들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더운 여름에 좀 이제 열기가 가시는 듯한 시원한, 눈이 네.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무엇보다도 이 두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려지는 과정에서는 이 파도와 서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네. 이번 주 영화로 골라주신 거군요. 자, 음악을 듣고 와서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폭풍 속으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영화 폭풍 속으로 OST 가운데 나이트 서핑 들려드릴게요. 네, 영화 폭풍 속으로 OST 가운데 나이트 서핑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영화로 이 여름에 아주 잘 어울리는 91년도 개봉했던 작품 폭풍 속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그 FBI였죠? 네. 예, 그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한 조니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 서퍼들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범생이 스타일의 FBI라면 원칙주의자일 것 같고, 네. 절대로 나는 나와는 다른 세계를 잘 흡수하지 않으려는 고집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아주 쉽게 또 서핑에 이렇게 점점 매료를 느끼게 되나 봐요. 네. 왜냐하면 신입 요원이잖아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자신의 10년도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고향에서는 바다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네. 서핑이랑은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다소 어리바리하기도 하고요. 근데 조니가 처음 이제 나 서핑 해야지 그 집단에 들어가니까 서핑을 하려고 이 보드를 사러 네. 가게에 가요. 네. 그때 이제 가게 점원이 누가 봐도 초짜니까 이렇게 딱 얘기해요. 이걸로 당신의 인생은 바뀔 거다. 오. 그래서 조니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네. 근데 정말로 영화 속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인생이 달라져요? 네. 네. 이 서핑 구루인 이 보디의 가르침대로 파도와 하나가 되어본 그런 경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이제 바꿔놓는다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경험하고 나서 그냥 남의 명령에 따르는 어떤 애송이 요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서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길게 봤을 때 조니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관객으로서 또 다른 FBI 요원 동료들도 잘 모르죠. 근데 분명한 건 영화를 보면 조니가 파도를 탈 때 사무실에 있을 때와 달리 너무 행복해 보이고 보디와 헤어진 뒤에도 매일 서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서핑으로 인해서 바뀐 사람인 거죠. 이 제목 그대로 폭풍 안에서 즐기는 그 파도? 네. 서핑 이게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시원함을 주고 뭔가 그런 느낌도 주지만 사실은 메시지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그 조니는 그렇고 그 패트릭 스웨이지가 연기한 보디? 네. 은행 강도죠. 네. 그런데 이 보디라는 역할도 기존의 흔한 악당과는 좀 다른 캐릭터로 그려졌다면서요. 네. 보디가 은행을 터는 이유는 돈 때문이죠. 근데 돈을 왜 이렇게 모으려고 하느냐. 네. 이걸로 뭐 멋진 차를 사고 멋진 집을 사고 보석을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서핑만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서핑 자금 마련이네요. 네. 서핑이라는 것이 9 to 6 일을 해서 매일 탈 수 없거든요. 언제 파도가 좋은 파도가 올지도 알 수 없고 늘 대기해야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죠. 하지만 이 이기적인 범죄자에게 자신만의 신념과 자신만의 논리가 확실해요. 그래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네. 제가 약간 도사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보디가 이제 처음에 조니한테 그 서핑을 가르칠 때 낮에 안전하게 타는 그런 서핑이 아니라 칠흑 같은 밤에 아무것도 거의 안 보여요. 네. 그때 밤에 파도와 한 몸이 되어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밤에 이제 불러내요. 네. 그러면서 조니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니까 걱정하죠. 근데 딱 이렇게 얘기해요. 꼭 볼 필요는 없다. 시각은 과대평가됐다. 이러면서 네. 알려줘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파도랑이 이제 쑥쑥쑥 나아가죠. 너무 멋있지. 거기 빠져들 수밖에 없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같기도 한데 그 순간에는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폭풍 속으로는
폭풍 속으로 해서 폭풍이 기본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어떤 감성의 영역. 이성으로 논리로 설명되지 않은 감성의 영역이고 그것은 이 보디라는 인물이 대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잠깐만 그 강도 잡으러 갔는데 지금 둘이 서핑하고 있어요 밤에. 자 그러니까 조니와 보디가 네. 분명히 이건 쫓고 쫓기는 입장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네. 둘의 관계가 물론 아직 그 조니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다만 둘의 네. 관계가 계속 약간의 우정 그런 네. 씬도 등장을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 예. 두 사람은 특히나 두 가지 상반된 가치를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니 같은 경우에는 좀 이성, 안정, 질서, 시스템 이런 것을 상징한다면 보디는 감성, 본능, 무질서, 반항 완전히 대립되는 가치들인데 이 가치들이 바다라는 공간, 서핑을 통해서 대립하고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계속 엎치락집치락해요. 왜냐하면 존이라는 인물 자체가 점점점 그 서핑 집단에 스며들어가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얼만큼 그렇게 이제 스며들어가냐면 계속 서퍼 집단에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했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FBI 요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사가 열이 받아요.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글을 여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싱글벙글 하고 있으니까 네. 상사는 열이 받죠. 왜냐면 상사는 아직 이성과 시스템의 그 그렇죠. 세계 안에 있으니까. 네. 네. 그때 조니를 굉장히 호되게 혼내는데 조니는 아마 그때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닌가? 이제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집단에 빠져들게 되죠. 어떻게 이제 강도 다시 같이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 영화에서 파도라는 게 진짜 네. 아까 제가 슬쩍 언급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역할이 있겠네요. 네. 정말 그 폭풍 칠 때 나오는 그 파도처럼 조니를 덮어버리는 어떤 비이성, 감성, 무질서의 세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네. 사실 서핑하는 저는 주변에 서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파도를 잡아본 사람은 절대로 바다를 떠날 수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주 큰 불안, 스트레스, 돈벌이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그냥 다 이제 부서져서 먼 바다로 밀려나가는 경험을 몸으로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걸 이제 하게 되면 조금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조니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서퍼들과 그 경험을 집중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폭풍과 파도 밖의 세상에서는 좀 어려운 거죠. 불화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혹시 기자님도 서핑을 하세요? 저도 2번 해봤거든요. 와.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재밌어요. 무섭지는 않은가요? 저는 워낙 물을 좋아해서 무섭지는 않은데 문제가 그게 이제 한 20분을 하잖아요. 그럼 한 1000칼로리 넘게 이제 그게 태워져요. 칼로리. 네. 엄청 칼로리 소모가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20분 하고 난 배가 고파서 뭘 할 수가 없어서 나와서 또 다시 나와서 또 밥을 흡입하고. 먹으러 가야 되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내가 운동선수가 되거나 네. 쓰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는 이제 2번 하고 그냥 멋있지만 내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지금 우리가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그 은행 강도이자 네. 그 서퍼들의 리더인 네. 이 보니에게 자꾸 보디에게 자꾸 네. 빠져들게 되는데 맞아요.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EBS적으로 좀 질문을 하자면 네. 이게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타인의 안전을 사실 침범하는 행위잖아요. 네네. 그래도 되는 것인가 네. 하는 질문. 안 되죠. 새삼스럽게. 당연히 안 되죠. 안 되고 영화 안에서 그래서 보디도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보니와 조디가 서로 갈등하고 특히 조니가 자신 내부에서 이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네. 이성과 감성이라는 게 참 재밌죠. 이성은 감성에게 함락당해가 너무 쉬운데 감성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둘을 보고 있으면.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도 이 마지막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FBI로서의 그 소명 의식을 버리지는 않아요. 조니가. 버릴 듯 말 듯 하다가 버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서
보디를 다시 이제 찾아내요. 그래서 조니는 이제 조디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 바다에는 당시에는 50년 만에 온 폭풍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에 놓치면 절대 다시 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폭풍 우호 속에서 서핑을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마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묘사가 돼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니가 보디를 잡으려고 할 때 보디가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인즉슨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바다에서 파도를 누비던 사람이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가면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인 거죠. 그래서 네. 차라리 내 손으로 이 폭풍 속에서 사라지겠다. 를 이제 택한 건데 네. FBI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죠. 이 사람 잡아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또 갈등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보디의 마음을 조니는 너무나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니가 이성을 따라서 마침내 보디를 잡고 나서 보디가 조니한테 묻죠. 아직도 서핑을 타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조니가 매일 하지. 다 이렇게 대답하고 이제 네. 보내줘요. 왜냐면 나도 폭풍 속으로? 서퍼로서 또 한 명의 서퍼인 너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철창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것이죠. 네. 이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 두 캐릭터가 어떻게 동화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스포하신 건가요? 91년도 영화라서 스포라고 하면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어렴풋이 지금 약간 떠오른 것 같아가지고. 네. 자, 근데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91년도 작품이니까 30년도 더 된 영화잖아요. 그러면 CG 이런 거 기술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인데 네. 서핑 장면, 막 폭풍을 치는 장면 그 가운데 촬영을 했어야 됐을 테니까 네. 그런 걸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CG를 사용해도 어려운 것이 CG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물 CG입니다. 거기다 이 파도를 표현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개념으로 보면 그냥 찍은 거예요. 진짜 파도를 인물 타면서 네. 함께 이제 파도를 타면서 찍은 거죠. 예.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은 물론 서핑 장면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담겼지만 이 서퍼들의 세계를 굉장히 잘 묘사했다라는 점이에요. 그것들이 약간 좀 폭력적으로 묘사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서퍼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파도라는 것이, 바다라는 것이 언제 자신들을 삼켜버리고 목숨을 잃을지 알 수 없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그래서 파도 탈 때 지켜야 될 매너가 굉장히 엄격해요. 서퍼들 보면 그냥 이렇게 하하 웃으면서 늘 싱글벙글 여유롭고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파도가 밀려올 때 가장 포말이 강하게 일어나는 구간을 피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우선권이 주어져요. 파도를 탈. 근데 이거를 우선권자가 타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타면 이거는 진짜 폭력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영화에서 조니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퍼한테 맞아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서퍼들의 세계가 자유로워 보이지만 이 안에서는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얼마나 엄격한지 굉장히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잘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영화를 보시면 이번 여름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은 서핑하러 가시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여름 특집이어서 이번 주 영화 폭풍 속으로를 소개해 주셨는데 요즘 저녁 때는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은 했잖아요. 네네. 물론 아침과 한낮은 너무 덥지만 혹시 다음 주에도 이 여름 특집이 계속 이어지나요? 여름 특집은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영화를 만나게 될지 기대하면서 자,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신작 소식 이제 시네토크에서 2편 전해드렸죠. 빈집의 연인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했을까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 영화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폭풍 속으로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좋아하다는 걸 하다 죽는 건 비극적일 수 없어. 폭풍 속으로 대사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영화 폭풍 속으로 OST 가운데 스카이다이브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